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특집 생방송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고승국입니다. 네,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주통합당도 대통령 후보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15일, 16일 이틀 동안 경기도와 서울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이 열립니다. 선거인단의 숫자도 숫자려니와 정치적 비중도 매우 큰 곳이 이 경기도와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의 면목을 살펴보고 이분들의 이 정책 비전과 이 대통령 리더십을 검증하기 위한 집중 토론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토론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로 적합한지, 또 어떤 후보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겨뤄서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지 지켜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이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후보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이 반드시 만들어내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이 우리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입니다. 협동과 반칙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이 4명의 후보 모두 뭐 영화 주인공들처럼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명 후보들의 면목을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경선 토론 방식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출연자 소개를 먼저 했고요.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주제와 시간 동안에 후보 4분이 정해진 규칙 없이 정말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유토론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들이 토론을 이끌어가는 이 주도권 토론과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토론하는 1대1 토론,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각 토론마다 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제가 이 토론 진행 방식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이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 모두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행 순서에 따라서요,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시작하시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변화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또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그 변화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그리고 우리 당 바깥에서 정권 교체와 변화의 희망을 찾으려는 현상들 모두 우리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완전 국민 경선 그리고 모바일 투표 또 1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 참여 이 변화의 동력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의 동력을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의 동력을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이루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경선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성공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미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통찰력과 갈등 조정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지를 가꾸는 대신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공익은행 설립, 사교육 대책, 귀촌 귀농 정책 등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착한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대통령은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저 정세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양극화에 따른 우리 서민들 정말 민생이 어렵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 위기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중앙정부, 검찰, 재벌, 금융, 언론 5대 권력기관을 정말 개혁을 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억울함이 없는 그런 나라, 또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나라, 정말 땀 흘린 사람들의 땀의 대가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고하게 하고 또 지방과 중앙,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상생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분권 국가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정말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저 김두관이 책임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경기 서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선 절차, 정의롭지 못한 경선 과정에 분노해서 계란으로 김밥으로 울분을 토로하시던 당원 동지,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대신 변화와 희망의 대역전의 감동과 필승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민주당의 경선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무리해서 만들어낸 대세론에 이렇게 무난하게 간다면 대선도 무난하게 질 것입니다. 짜여진 각본, 오만과 패권의 시나리오의 끝은 12월의 통곡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필승의 시나리오를 써나갑시다. 경기 서울에서 민주당이 만만한 정당이 아닌 것을, 민주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줍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모두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요, 각 후보들께서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분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제가 각각의 후보들께 좀 더 좀 질문드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거명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이제 순회 경선이 이제 11번째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경선이 벌어지는 곳에서마다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루 정도가 아마 중단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대로 가면 경선은 끝나지만 모두 다 패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당 안팎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을 뽑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은 진행되는데 동시에 당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또 아주 그 긴급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서 후보가 되신다면 민주통합당을 어떻게 하나로 아우르실 것인지, 그리고 당의 쇄신을 어떤 식으로 실천해 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순서는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후보가 되면 갈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서울 선거인단 투표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세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룰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아직 선거인단은 많이 남았지만 벌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되돌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룰은 지도부가 정했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수용한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측이 있으면 그걸 대승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측도 당이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애당심을 서로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이 쇄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답변하시죠. 저는 통합과 설득을 리더십으로 공동지방정부를 야권 사상 처음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60년의 동야당의 역사가 있고, 또 지난 10년의 국정을 직접 맡았던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정말 크게 하나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좀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안지 못하고 또 국민의 축제가 돼야 할 이번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과정이 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점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민주당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당으로 다시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만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는 어떤 말씀 하실까요? 예, 룰 이전에 지금 오늘의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어디 있나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합 이후에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 소수 세력이 당권을 장악을 하면서 패권주의적으로 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밀실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패배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에 반성이 없이 오히려 담합으로 나갔습니다. 담합의 결과가 뭡니까? 그저 이박 담합이 아닙니다. 특정 인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담합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진행 과정,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보 경선 결과를 앞두고 결과가 어떠하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쇄신을 말로만 외쳐서 안 됩니다. 단결을 말로만 강요해서 안 됩니다. 총화 단결 유신대액입니다. 네.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우리가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 대통합 성공해서 민주통합당 창당했을 때 국민들 많은 지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때 했던 그 변화의 약속들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의 쇄신은 단결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단결이 첫 번째 쇄신입니다. 친노 비노 이 분열 프레임을 제가 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모든 계파를 녹여내는 용광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정당 민주주의와 함께 당이 정책의 산실이 되는 그런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민주통합당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비전으로 우리 당을 단합시키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네 분 후보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좀 궁금한 점을 따로따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정세균을 선택하면 될 문제인데 이 쉬운 문제를 어렵게 간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정세균을 선택하면 쇄신과 통합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까? 예, 사실은 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는 당의 통합이 잘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제1야당으로서 투쟁할 때도 단합된 힘을 모아서 투쟁을 했고 네. 또 선거를 할 때 재보선 선거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 당력을 모아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믿음이 저는 당원 동지들 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룰 관련 이런저런 논란이나 또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항상 중심을 갖고 원칙 있는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룰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 즉시 고치고, 그러나 원래가 생리적으로 못 고치는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점으로 돌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원칙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저의 말씀에 귀를 알겠습니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도 이게 당이 어려울 때마다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걸 많이 맡으셔가지고 이게 당의 위기를 수습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나한테 맡기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께도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민주통합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아까 답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으로 저에겐 들립니다. 이게 누가 민주통합당 후보가 되건 안철수 교수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도 민주통합당 중심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정당 정치가 굉장히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정치에 있어서 집단지성인 당의 지혜를 모아서 국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이 국정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영토는 좁지만 어쨌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기도 하고요. 또 무역으로 치면 7대 대국인데 이런 엄청난 국정을 한 개인의 그런 리더십으로 맡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국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민생이라든지 정책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불신을 받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제대로 잘 끝나고 나고 또 좋은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 후보가 중심을 잡고 또 시민사회와 안철수 교수까지 안고 12월 대선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께 추가 질문입니다. 책임 규명부터 해야 된다 이러셨고요. 특정 세력의 패권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단순히 이박연 담합이 아니고 특정 인사,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한 담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특정 인사가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인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야 됩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건데요. 그러면 뭐 짧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가 되면 승복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승복을 물론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승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당에서 또 당사자 또 그 주변의 당권파들이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룰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항상 국민의 말 또 그 객관적인 사정을 듣고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께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초심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단결이 첫 번째 쇄신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단결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선하고 계시니까
이제 후보가 되시면 나머지 세 후보들한테 어떤 주문과 어떤 제안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단결시키실 겁니까? 예. 저는 뭐 저희가 지금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경쟁하다 보면 룰을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판 탓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경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다시 또 하나가 돼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경쟁 후에 단합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저는 우리 당 믿습니다. 우선 시작은 제가 후보가 되고 나면 선대위 구성부터 열린 선대위, 모든 계파들을 녹여내는 그런 용광로 같은 스타일, 그리고 아주 개혁적인 또 선대위, 우리 당뿐만 아니고 시민사회 세력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모든 우리 당 전부의 단합을 이끌겠습니다. 예,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단합을 실천하겠다. 예,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TV 토론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예, 주도권 토론 어떤 건지 잘 아실 거고요. 주도권을 진 후보께서요, 2명 이상의 후보를 지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 명만 가지고 7분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후보를 지명해서 상호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약속에는 이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부터 이 주도권 토론을 주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2명의 후보를 지명하시고 토론 주도 시작해 주십시오. 당연히 문재인 후보 또 손학규 후보 두 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께서 이제 다양한 정책 공약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문재인 후보께서 남북경제연합론이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나온 게 없어서 남북경제연합론에 대해서 좀 대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장. 예, 우리가 6.15 공동선언 때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그 통일 방안이 이 남북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 국가연합을 이루는 그 중간 과정으로 남북 경제연합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 경제연합에 더해서 정치적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국가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남북 경제연합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미 우리가 14공동선언 때 48개 남북 간의 경제 공동 협력 사업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14선언이 좀 노 대통령 임기 말에 이루어져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권 재창출을 못해서 지금 좀 단절이 됐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그러나 지금은 새누리당도 박근혜 후보도 이제는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너무 늦은 시기에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진도를 더 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북방 경제에 대해서 지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3080인데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우리 8천만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해서 만들자. 특히 또 지금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낮은 선봉 또 남포 평양에 제2, 제3호 개성공단을 만들자. 또 북한에 묻혀져 있는 9,900조에 달하는 지화 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북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이런 주장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북방 경제, 남북 경제 연합이나 북방 경제를 하려고 그러면 평화 체제가 담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또 보관이 있으시면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북 평화 체제는 저는 당장 그 임기 이 첫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6.15 선언과 14공동선언의 상호 이행부터 다시 이제 합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8개 사업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되면 지금 중국과 대만처럼 남북 간의 포괄적 경제 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그 공동체 나아가서 남북 경제 연합의 그렇게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바로 내년에 조기에 개최를 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남북 이산가족들이 매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이산가족이 재상봉할 수 있도록 집권 2년 내에 자유롭게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50만 톤도 저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한반도에 이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저는 이제 선제적 군축 또 그에 따른 징병제를 모병제로 이렇게 바꾼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문 후보께서도 모병제의 큰 원칙은 동의하시면서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곧바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된 그런 과도적인 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군사 강국들이 대부분 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만도 이제 내년부터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5년 동안 1년에 한 7만 정도 감군을 하면 임기 5년 동안 35만 정도를 감군하고 30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병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 상당한 실행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손학규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5대 권력기관, 중앙정부, 재벌, 검찰, 금융,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사회에 미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정부를 좀 개혁을 해서 지방과 중앙이 잘 사는 분권 국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 어떤 역할들을 좀 지금보다 훨씬 다르게 해야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을지, 중앙정부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주는 게 바람직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역시 핵심적인 것은 재정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8대2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에 좀 더 비중을 더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은 한 방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저도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그 재정 권한을 지방에게 전부 다 줬을 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 부담을 전부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복지 분담을 중앙에 다시 찾아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0세에서 2세 보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를 해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알았고요. 특히 이제 보편적 복지는 전체 5천만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중앙정부 개혁은 국방, 외교, 사법 이런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지역의 산업정책, 행정 또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또 228개의 지방정부의 경쟁력 총합이 정부 경쟁력이자 대외적으로 국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가감한 좀 개혁 조치, 이게 우리 차기 정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후보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7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잘 주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선 문재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18대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예, 지금 우리가 다음 정부 초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 민주화와 또 복지국가 그 길을 튼튼히 닦아나가는 그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생 문제 해결, 또 남북 대화를 빨리 재개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날로 커지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다 장기적인 과제들입니다만 남북 대화 재개는 아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대화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논의된 것은 그 육자 회담에 의해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 남북 간의 그 일상적인 대화는 그 전부터 예. 해왔었죠. 예. 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 몇 달 앞두고 늦게 되어서 참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인수위원회 시절에 김대중 정부의 남북 대화 팀이 정상회담 준비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저런 아이디어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참여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의지를 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자회담의 어떤 타결 그때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바로 그 점인데요. 그 문재인 후보께서도 정상회담이 늦어져서 14선언이 늦어져서 뭐 아쉬웁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진전이 늦어졌다는 얘기인데 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계신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실무자가 뭐 직접 그 노무현 대통령 팀에 보고했다는 것을 아마 뭐 문 후보께서 혹시 모르시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고 뭐 거부하거나 미적미적하게 된 것,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대북 그 송금 특검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북핵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공격 또는 뭐 북폭론까지 나오는 그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 신용의 어떤 전망이 낮아지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의 어떤 외교적인 타결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보다 우리 남북 간의 대화가 앞서가 버리게 되면 육자회담과 이 남북 관계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육자회담의 진도에 맞추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단기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은 아주 훌륭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늦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도 김대중 정부 말기에 기본적인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척이 그만큼 늦어진 것이고 본격적인 그 교류 협력, 남북 경제 협력이 그렇게 늦어졌고 그 핵심적인 그 원인과 책임은 대북 송금 특검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뭐 부인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관련이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것은 북측으로 하여금 참여정부와의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이 주저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문은 그 정세균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축소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한 것, 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뭐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 그 축소라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니까 결국은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 개별 소비세를 낮추는 것, 결국 그 자동차 회사와 같은 특정 대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결과
또 취득세 감면은 지방재정,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대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그 손 후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야 되죠. 그 방법은 재정 정책도 있고 금융 정책도 있는데, 이런 재정 정책이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야 재정을 푸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가고 또 어떤 대기업이나 다른 기관을 거쳐서 소비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은 그 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예.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해오던 것은 과거에 해오던 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해온 것이어서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경기 부양책, 그 장기적인 그 경제 대책, 일자리 대책, 내수 대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손학규 후보 주도권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를 지명하시고 시작하시죠. 예, 우선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저는 뭐 지금도 그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 75년 4월 8일에 대부분 판결이 선고되고 20시간이 채 안 돼서 사형 집행이 됐거든요.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4월 10일 날 그 울분 속에서 유신 반대 시위하다가 구속되고 제적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 박근혜 후보가 어제 그 사건에 관한 대부분 판결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혁당 사건의 그 부당함, 그 억울함은 사건 당시부터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바였고, 지금은 또 법원의 재심에 의해서 무죄로 다시 확인됐고, 그다음에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사상 최고의 오역의 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분 정도 여유 있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혁당 사건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유신 시절에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 담당 간사로 일을 하면서 인혁당 사건의 가족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 해서 그분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박근혜 후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두 개의 판결이 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 이러한 역사 인식 갖고 어떻게 나라를 맡으려고 하는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 재심 판결은 앞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심의 무죄 판결에 의해서 과거의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두 가지 다른 판결이 있었다, 그러니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나아가서는 헌법까지도 저는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그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민주주의를 해나가고 또 경제민주화나 또 복지국가를 해나갈 거냐라는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때문에 제가 문제 삼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우리가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리느냐 미래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또 법치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나간다, 복지정책을
해나가겠다. 결코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정세균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이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만 해도 이 기업형 슈퍼가 130% 늘었거든요.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저는 이 골목 상권 지키려면 이런 재벌 대기업의 어떤 무차별 확장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은 이 재벌 기업과 대기업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이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신고제부터 허가제로 바꾸고 또 주변의 재력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입점 여부를 허가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정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그 대기업의 골목 상권 를 뺏어가는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기업을 수출 대기업과 골목 대기업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 대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지만 골목 대기업은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도 원점으로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경제라는 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국제사회에서 이 WTO의 규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규제를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여든 야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싶은데 무역 분쟁이나 또 이 WTO에서의 이 보복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내서 규제를 해나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영업 시간 제한이나 또는 어떤 영업 품목의 제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죠. 그것을 반대를 해서. 그런데 의회에서의 의석은 제한이 되어 있고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의석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아무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아무튼 골목 상권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중산층들하고 서민들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또 이제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우리 내수 경기가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네요. 예. 네, 문재인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는 이제 김두관, 손학규 두 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말이죠. 예. 우리 좀 먹고 사는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예. 그 9월 초에 각 가정에 폭탄이 하나씩 돌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배 내지는 5배까지 나왔다고 하죠.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더우니까 이 에어컨 많이 틀어서 그렇겠지 이렇게들 다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 주부들이 전기요금 생각 안 하고 에어컨 막 틀어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나 아이들은 에어컨 틀면 조금 시원해질만 하면 또 주부는 에어컨 끄고 이제 이런 상태가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가정인데 김 후보는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 소비가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가정을 좀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이렇게 일을 볼 때 좀 전기를 켜놓는 입장인데요. 제 아내는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등 한 등 끄는 게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는 또
뭐 산자부를 맡아서 또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을 직접 주관하셔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예. 저도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일본이나 불란서나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정의 경우에는 일본의 절반, 미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기를 아껴 쓴다고 아껴 썼을 텐데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가정의 누진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최대 12배 정도까지 누진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누진제 중에서 12배라고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정에서는 쓰는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전기료를 많이 내는 입장이고요. 우리 이제 산업 정책이 아마 기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공장이라든지 큰 그 회사에서 지금 전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감면 깎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의 전기 부담을 통해서 기업에 깎아준 전기료를 메꾸는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에너지를 많이 가다 소요하는 그런 산업 구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절전형으로 바꿔야 예, 한 12배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거 과도한 거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방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로 전기를 쓰는 것은 산업용입니다. 55%가 산업용이고 가정용은 한 18%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훨씬 싸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업의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과도하게 요금을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우리나라 근본적인 산업 구조를 좀 그 전기를 적게 쓰는 그런 산업 구조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10년 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에어컨 안 쓰는 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에어컨도 다 쓰고 다 이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를 정상화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손학규 후보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에너지 효율 지표를 이제 에너지 원단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0.299로 일본보다는 3배, 독일보다는 2배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특히 이제 산업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중장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예. 장기적으로 에너지 그 소비를 낮추는 산업 구조로 우리가 어차피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어차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옮겨가게 되고 또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여러 가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산업용 에너지 그 전기값을 싸게 쓰면서 사실상 비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 조사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가정용 중에서 정말 생계용 에너지들 또 저소득층의 에너지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주고 이런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제 크게는 지금 에너지 생산 구조를 또 바꿔 나가는 것, 지금과 같은 원전 의존, 화석 그 에너지 원료 의존 그 에너지 생산 구조에서 재생 에너지 구조로 바꿔 나가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한쪽으로는 생산 소비를 고맙습니다. 것입니다.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이걸 다 채울 생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원전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리고 에너지 전략을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에너지 빈곤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가격으로 쓰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에너지가 그 자기 민생, 자기 생활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원을 적극 해야 될 것이고 빈곤층에 대해서 전기값을 더 깎아주고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말씀들은 다 조용조용 하신 것 같은데요.